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관료제의 특징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막스 베버의 엄청난 철학자죠. 이 철학자의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버라는 사람이 당시에 250년 전에 주장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공식성. 자, 관료제는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 우리가 조직도 뭐 사장님, 그 다음 임원, 부장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서로 이루어진다. 자,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 글로 문서로 남긴다. 자, 전문성 얘기했고요. 자, 전임이라고 하죠. 전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 자, 마찬가지로 신분 보장도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종신. 자, 만약에 60세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무해라. 65세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무해라. 이게 바로 종신이죠. 자, 종신이라는 것은 자, 국가가 정하는 나이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기본적인 급여는 제공된다는 얘기가 바로 베버의 관료제의 특징. 자, 그런데 이 관료제는 누구에게나 봉사할 수 있다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구는 잘해주고 못해주고 아니죠. 자,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관료제의 이념입니다. 자, 그리고 권력 또는 권한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관료제라는 것도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 목표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절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 절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한을 지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전문가 교육 중요하다. 자, 공무원 연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 이 관료제 조직의 이 윗부분에 이렇게 보통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선출된 국민들로부터 뽑힌 사람이 각 관료 조직의 대표로 오게 된다면, 또는 이 당시에는 왕이 지명하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자, 너는 국방을 맡아라, 너는 재무를 맡아라, 너는 외교를 맡아라, 이렇게 황제가 지정해주는 사람이 어떤 관료 조직의 꼭지점 맨 위에 오게 된다면 이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관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관료들의 일하는 업무 방식도 그리고 목표도 바뀌기 때문에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 자, 명령과 복종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지시와 보고 마찬가지고. 이제 비인간성 노출이라고 하는데, 조직에서의 나는 철저히 나 자신을 숨겨야 되죠. 왜냐? 조직의 목표가 더 중요하고 내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킨다는 것. 자, 그리고 반대로 조직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이렇게 맞추려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요새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면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성격. 자,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구청, 우리 시청,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나는 공무원 개인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의 성격이 먼저 소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문서 언어의 등장, 독특한 언어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료들,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현대 국가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관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좋게 얘기하면은, 자,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관료제, 정부 관료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그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10번입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역설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립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겁니다. 관료제라는 그 탄탄한 조직은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 국민이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가 만약에 관료제에
자, 지위,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료들은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와 민주주의 역설은 상당히 정치학에서는 그 어려운 주제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그 옛날에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무조건 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 맞아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구청장,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업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본 업무 빼고 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 말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A라는 사람이 자 구청장이었을 경우는 나는 교육 전문가다. 그럼 교육 쪽에 초점이 맞춰져요. 뭐 어린이 교육부터 어르신 교육까지 교육에 맞춰지는 거고. 자, 이분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당선됐어요. 구청장으로. 그런데 이분은 건설 토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건설 토목 쪽으로 맞춰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런 흐름들이요. 다만 그 동네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막을 모르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관료제는 합법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응? 교육에 관심이 있구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럼 그쪽에 맞춰서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하죠. 또는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자합니다.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자, 반대로 바뀌어서 건설토목이다. 저번하고는 다르네. 자, 건설토목으로 맞춰서 정책 목표, 예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투입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뭐 만약에 건설토목이라고 한다면 건설토목에 관련된 자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을 일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자, 이거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자,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게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 관료제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관료가 원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또 그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성을 동원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와 민주주의 역설은 앞으로 뭐 지구가 망할 때까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현상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